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생체학술 동아리 주름위의 부대표 형우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뇌파의 발생 원리, 측정 방법과 뇌파의 응용입니다. 오늘 발표 중에서 뇌파의 발생 원리는 뇌과학 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세면과학에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세면과학 약간이 첨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뇌파의 측정 방법과 응용은 공학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엄청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이 아니라 뇌파를 처리하는 전반적인 과정만 다룰 것이어서 이 부분을 할 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뇌파의 발생 원리, 둘째는 뇌파의 측정 방법, 셋째는 뇌파의 응용입니다. 뇌파의 발생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신경세포의 구조, 두 번째는 전이의 세포 내 발생 및 이동, 세 번째는 전이의 세포 외 발생 및 이동, 마지막으로 신경세포와 뇌파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뇌파를 알기 위해선 네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소마, 세포체. 신경세포에 핵과 소기관들이 있는 부분으로 세포의 생존 및 대사 활동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덴트리스, 가지돌기. 신경세포가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들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엑손, 축삭돌기. 세포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세포들은 하나의 축삭돌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손 터미널, 축삭돌기 말단. 대부분의 축삭돌기는 말단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각 갈래는 신호를 받으면 다른 신경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합니다. 신호가 전달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전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전위는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가 가지게 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전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전이차는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전압 차이를 얘기합니다. 신경세포의 안과 밖에서 전압차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신경세포 안과 밖의 이온 개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세포 밖은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이 있고 세포 안은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및 음이온 단백질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온들이 더 알려지지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온이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포 밖에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에 비해 전화적으로 양의 성질이 더 많기 때문에 세포 밖의 전이가 더 큽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은 이 전이와 관련이 큽니다. 신호의 전달을 알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의 상태와 전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인 안전막 전이, 즉 휴지 상태는 신경세포가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신경세포의 전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마이너스 70mV 낮은 전압을 가집니다. 이 초록색 점들은 다 나트륨 이온이고 보라색 점들은 칼륨 이온입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2초 전부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탈분극 상태인데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이 초록색들이 신경세포 안으로 가는 것이 보이시죠? 이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신경세포 밖에서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러면 세포 내의 전이가 상승합니다. 양 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때 들어오는 나트륨 양이 충분히 많으면 세포 내 전압이 역지 전위에 도달하게 되고 역지 전위에 도달하면 다른 나트륨 통로들도 같이 열려 많은 양의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확산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활동전이라 합니다. 만약 들어오는 나트륨 양이 충분하지 않아 역지 전위를 넘기지 못한다면 활동 전위는 발생하지 않고 다시 안전막 전위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분극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 내부 전이가 활동 전이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돼 세포 내부의 전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프로 치면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사진상으로는
보라색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분급 과정을 거친 후 그 전이 자체는 이제 안전막 전이와 비슷해지지만 그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온 구성이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나가있던 칼륨이온 보라색 그리고 들어왔던 초록색의 나트륨 이온을 원 위치시키기 위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합니다. 정리하면 한 지점에 자극을 주면 이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어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 다시 이제 전이가 감소하고 펌프가 작동하여 이제 항상성을 다시 유지하게 됩니다. 신경세포는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옆으로 활동 전이가 전달됩니다. 이 활동 전이가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 도착하게 되면 신경세포 말단에서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배출하며 다음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점에 자극을 준다 치면 방금 이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 전이가 옆으로 퍼져 이 축삭돌기 말단에까지 도달하면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 다음 신호에 이제 신호를 전달합니다. 뇌파를 알기 위해서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을 알아야 합니다.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은 시냅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시냅스란 신호를 보내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신호를 받는 뉴런의 수상돌기 사이의 틈입니다. 이 앞세포의 축삭돌기 말단과 여기 시냅스가 있고 그 뒤세포의 수상돌기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칼륨 이온이 유입됩니다. 두 번째, 칼륨 이온의 촉진 작용에 의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이 되는데 이때 시냅스 소포란 신경 전달 물질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세 번째, 시냅스 소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됩니다. 네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이 되게 되는데 이후로는 활동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가 발생될 경우이고 두 번째는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가 발생될 경우인데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는 시냅스 후 뉴런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 전이가 증가할 때 발생하고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는 시냅스 후 뉴런의 염화 이온 통로가 열려 전이가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경 전달 물질은 이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축삭돌기로 흡수되어 시냅스 소포로 다시 포장되고 또는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도 합니다. 연접 후 전이에 대해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와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고 수용체에서 그 물질을 받은 뉴런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나트륨 이온의 통로를 열어 뉴런의 전이를 상승시키거나 둘째는 염화 이온 통로를 열어 뉴런의 전이를 하락시킵니다. 그때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은 이 사진입니다. 뉴런이 열화 시냅스에서 연접 후 전이를 받는데 이 전이가 역치에 도달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그러지 못하면 휴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림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흥분성 연접 후 전이를 받고 그 다음 억제성 연접 후 전이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활동 전이가 오르다가 다시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이가 역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흥분성 연접 후 전이가 세 번 받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받고 역치에 도달하여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뉴런의 흥분과 억제를 결정하는 것은 수용체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A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을 높여주는 반면 B 뉴런은 아세틸콜린을 받으면 염화 이온 투과성을 높여줍니다. 즉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어도 수용체가 그것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흥분과 억제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때에는 활동 전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접 후 전이가 측정됩니다. 그 이유는 활동 전이는 역치에 도달해야 하므로 그 수가 적고, 반대로 연접 후 전이는 그 신경세포 말단의 축삭줄기가 엄청 여러 갈래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연접 후 전이 그 활동 전이는 연접 후 전이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만 발생하여 그 전압의 크기 자체는 활동 전이가 좀 더 크지만 양 자체는 연접 후 전이가 훨씬 많아 우리가 전극을 통해서 측정할 때는 연접 후 전이가 측정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모두 신경세포에서 신호의 전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의 전달이 뇌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를 우리의 뇌의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겠습니다. 감각령은 우리가 받은 자극을 뇌에서 인지하는 영역입니다. 운동령은 뇌에서 운동 명령을 내리는 영역이고, 연합령은 고도의 사고를 하는 영역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차 소리가 납니다. 이 차 소리에 대해 귀에서 자극을 받고 그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뇌에 있는 귀의 감각령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소리가 들렸던 방향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게 되는데, 이때 연합령이 자극되고, 우리가 옆으로 머리를 돌릴 때에는 뇌에서 목에 운동령이 자극되어 그 명령이 뉴런을 통해 목에 전달되어 목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고하거나 외부를 인식하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뇌를 거치고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접 후 전이를 전극을 통해 측정하여 우리 뇌가 어떤 감각을 인지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파의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뇌에서 전극을 꽂는 대표적인 위치, 두 번째는 뇌파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뇌파 측정 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극을 꽂는 위치 중 첫 번째 방법은 10-20 시스템인데, 전극을 꽂는 위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 그림상 코의 움푹 파여진 부분과 두개골 뒤쪽 끝부분을 기준으로 머리를 좌우 하고 위로 10-20%씩 나누는 방법입니다. A를 보면 A는 머리를 위쪽 방향으로 10, 20, 20, 20, 20, 10으로 나누는 것이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두개골을 10, 20, 20, 20, 20, 10으로 나누어서 이 사이사이에 전극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Intermediate 10% Electrode Position은 앞서 말한 10, 20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이 10, 20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부분을 10%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자신의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전극을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전극을 꽂는 여러 시스템 중 어떤 시스템은 256개 이상의 전극을 꽂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 전극을 한 시스템에서도 뇌의 모든 위치에 두지 않고 일부분에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10, 20 시스템을 사용하여 눈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싶으면 이 눈의 움직임은 이 19번, 18번, 17번에서 작동하는 뇌파가 발생하는데, 그 10, 20 시스템 중에서 이 뒤쪽에 전극을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 전극을 꽂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극을 두피에 꽂는 방법이고 이를 EEG라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전극을 뇌에 직접 꽂는 방법으로 이를 이코그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EG는 스컵, 두피에 전극을 꽂는 방법이고, 이코그는 이 브레인 부분에서도 가장 브레인의 가장 바깥쪽은 대뇌피질, 안쪽은 회색질, 그리고 이 안쪽은 백색질인데 가장 바깥쪽인 대뇌피질에 전극을 꽂는 방법입니다. EEG 같은 경우에는 착용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 과정, 예를 들어 뇌 질환 탐색부터 여러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사용되는 반면,
이코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뇌 질환 탐색 등 의료용으로만 쓰입니다. 뇌파 측정 및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는 전극을 통해서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코렉션, 필터링, 아티팩트 리무버, 세그멘테이션, 에버리지.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과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5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처리된 뇌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스폰텐셜 포텐셜하고 EPERP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스폰텐셜 뉴럴 액티비티, 스폰텐셜 포텐셜은 즉 자발 전에는 특정 자극,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에 대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경 활동을 말합니다. 이 조직도에서는 필터링 후 구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 정확도 향상을 위해 아티팩트 리무버를 한 다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걸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EPERP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외부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파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때 뇌파를 주파수에 따라 5가지를 영역으로 나눕니다. 델타파, 셀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이고 이 주파수를 나누는 영역은 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뇌파의 형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신호들의 특징 중에서 내면 심리 반영, 표면 심리 반영이 있는데 이는 각각 그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코렉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이란 측정 도중 발생하는 쉽스 현상입니다. 전극이 보통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되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그러지 않죠.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은 소리, 뇌파 현상, 그리고 근육의 이완 등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코렉션에는 이제 다음 2가지 과정을 걸칩니다. 자극을 주기 전에 파형을 베이스라인 인터벌이라 하고 이 동안의 신호를 채널별로 평균을 계산하여 빼줍니다. 다음으로 베이스라인 코렉션 전체 신호에 걸쳐 나타나는 선형적인 트렌드를 제거해줍니다.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하면 위 그림과 같이 0을 기준으로 뇌파들이 교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터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필터에 대해 알기 전에 우리는 프리의 변환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프리의 변화는 시간과 전압의 그래프를 주파수와 전압의 그래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과 전압으로 되어 있는데 즉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전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주파수와 전압의 그래프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가로축이 이제 주파수이고 세로축이 전압입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필터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터는 특정 주파수에 관한 그래프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거나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위 필터를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주파수, 세로축은 전압인데 이 필터를 저희가 아까 구한 뇌파를 주파수로 나타낸 것에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주파수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저희가 눈과 관련된 뇌파를 구하려고 치면 그 뇌파의 주파수 영역이 알파파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알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 눈과 관련이 없는 영역은 필요가 없게 되죠. 이제 이 그래프에 이 알파파 처음과 끝이 알파파이게 되게 하여 이제 이 그래프와 곱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0으로 나타내고 이 알파파 부분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주파수만 얻을 수 있어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날려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그래프가 필터를 걸기 전의 그래프이고 오른쪽이 필터를 건 다음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artifact removal, 오류 제거입니다.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때 눈의 움직임, 근육 이완, 심전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뇌파가 교란됩니다. 오류 제거 과정은 이 교란을 없애주는데 일단 그 오류 제거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 대표적인 오류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로 ocular artifact, 그 눈의 움직임과 깜빡임으로 인한 오류가 있고, 두 번째는 근육 artifact,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의해서 감지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오류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의 이제 전극을 오염시키므로 반드시 빼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칼디악 아티팩트가 있는데 이는 심전도 오류입니다.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전극이 혈관 주위에 배치될 때 오류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심박수가 전기 신호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그 발표 시간상 그 오류 제거의 구체적인 과정 및 수식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야 되고, 오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눈에서의 아티팩트 리무버를 아티팩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설명하면 그 왼쪽에 이 영어들은 전극에 위치고 그 오른쪽이 각 전극에서 필터까지 마친 뇌파 그래프입니다. 이 A 부분에서는 눈을 수직적으로 움직일 때 오류가 발생하고, B 부분에서는 뇌를 왼쪽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오류는 모든 전극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전극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근육 머슬 아티팩트인데, 이것은 소방관 위에 수건을 놓았을 때 근육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통해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근육 오류들이 발생할 때 그래프들이 불연속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전도에 의한 오류인데, 그 맨 첫 번째가 심전도, 가슴이 두근대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심전도에 의해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것이 뇌파를 측정한 것인데, 다음 그 화살표와 같이 심전도가 발생할 때마다 뇌파들이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 변형된 뇌파들을 그 여러 수식들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그멘테이션과 에버리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작업은 아니고요. 그 세그멘테이션은 자극 또는 반응에 대해서 일정 구간으로 나눈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자극을 준 것에 대해 뇌파로 확인하려고 할 때 그 자극을 준 시점과 그 전 시점, 후 시점으로 나누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 에버레이징은 특정 자극의 타입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의 뺨을 때리는 것을 이제 한 번 때리는 것을 이제 뇌파를 통해서 측정하려고 할 때 꾹 대는 거랑 그 한 번 칠 때마다 뇌파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내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전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아까 봤던 표인데요. 그 자발 전이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특성들이 있는데, 그 이것은 그냥 뇌파 신호 자체의 분류인데, 이 뇌파에서 자발 전이 때 다음과 같은 뒤쪽에 특성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RP, EP 사건 유발 전이는 그 최종적으로 그 뇌파를 얻고 나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TEP, 자극이 순간적으로 한 번 주어진 경우 1초 정도 나타내는 전이고, 두 번째는 SEP, 자극이 지속적으로 주어져 오랫동안 나타내는 전이입니다. 그 TEP 같은 경우는 신호 강도가 작아가지고 그 에버리지 과정을 걸칠 때 약간의 변형을 주어서 그 비슷한 자극 같은 건 다 빼고 이제 특정 자극만
계속 합산하는 형식으로 하여 이제 그 자극에 대한 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식은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뇌파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질 등 뇌 질환 병소 추정이고, 두 번째는 인지과학 응용, 세 번째는 뉴로 마케팅, 마지막으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간질 등 뇌 질환 병소를 뇌파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왼쪽 그래프에 이제 각 정극에서 여러 가지 그 뇌파를 갖고 이제 처리를 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 각 정극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에 가운데의 그림처럼 이제 병소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인지과학 응용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언어인지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좌뇌의 시간에 따른 활성 부위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뇌의 활성화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 마케팅인데, 뉴로 마케팅의 그 주요 응용 기술 사례 중 하나를 예시로 들으면, 사람의 선호도는 이제 알파 리듬과 강한 관계가 있는데, 선호도가 강할수록 알파파의 전력치가 감소하고, 이때 뇌파 신호는 이제 여러 수식들을 통해 스펙트럼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뇌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람의 선호도를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사실이 확인되었고, 뉴런 마케팅 역시 뇌파의 응용의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CI에 대해 설명할 건데,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뇌와 컴퓨터 및 기기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례로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만으로 휠체어, 인조 파일 등 기기를 제어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그 컴퓨터가 뇌에서 컴퓨터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정보를 인간의 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예로는 사이버그가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뇌파로 움직이는 휠체어를 실험했던 적이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5년도나 2017년도였을 것입니다. 그 오른쪽이 실험 코스인데요. 9번을 시도해서 7번을 성공, 2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움직이는 시간을 조이스틱으로 된 휠체어와 비교해보면, 조이스틱은 42초, 뇌파로 움직일 때는 96초가 걸렸습니다. 아직 상용화 수준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만큼 아직 시장의 파이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중에서 중간중간 난이도를 위해서 뺀 수식, 내용 그리고 개념들이 좀 있는데, 난이도상 빠져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가 자료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극을 꽂는 방법 및 순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전극을 꽂는 위치만 설명했는데, 그 순서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풀이의 변환과 필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뭐 올리는 것보다 유튜브나 구글에 엄청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풀이의 변환 말고도 빠져있는 개념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컴플렉스 웨이블릿 변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고, 세 번째로 뇌파의 오류 제거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식들을 빼고 제가, 그리고 기타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히 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 논문 일련번호를 찾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뇌파 처리한 후 뇌파를 처리한 후 사용하는 예시로서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아래 일련번호로 찾아가시면 EEG 기반 BCI를 이용한 심리상태 분류라는 논문을 볼 수 있어요. 5페이지 정도로 간단한 논문인데, 그 논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뇌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알고리즘 수식과 세 가지 심리 상태를 분류하기 위한 머신러닝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뇌파를 처리하는 부분만
읽고 싶으시다면 이제 3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술과 어떻게 같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좀 예시로 사용하기 좋다 생각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